12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1%대의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였지만 다음번 입찰에 대한 우려에 약발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는 모두 1%대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세를 돌아서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탈리아 단기 국채 입찰 호조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프랑스는 0.7% 하락했고 독일 지수는 1% 후반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1달러 98센트 떨어진 배럴당 99달러 3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의 이딴 위협이 허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6거래 연속 상승한 데 따른 이익 실현 매물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중장기 국채 입찰을 앞두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단기 국채 입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중장기 국채 입찰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속칭 메가 먼데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한 쇼핑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지출 비용은 7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25.5%나 급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이탈리아 우려에 다시금 발목이 잡혔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1%대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요. 이탈리아의 단기 국채 발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 있을 장기 국채 입찰 성공 여부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수를 하락 쪽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S&P 500 지수는 올 한 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쪽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2011년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증시 이슈들이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핫 이슈는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탈리아는 한숨을 돌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려는 여전하죠. 그런 불안감이 글로벌 시장 쪽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간밤에 이탈리아가 단기 6개월물 단기 국채 입찰을 나타냈는데 좀 호조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 자체가 이탈리아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부분 자체가 단기물에 대한 수요로 좀 많이 몰렸는데요. 네. 일단 국채 입찰 자체가 좀 호조로 많이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은 지금 좀 안정을 좀 많이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추후에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중장기물에 대한 입찰 부분 자체가 재차 또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여력을 좀 많이 나타내면서 아직까지는 외부적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국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감을 좀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또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악재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기울어가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1.14% 하락하면서 12,151.41로 마감했고요. S&P 500은 1.25% 하락했습니다. 1,249.64로 마감했습니다. 그다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1.34% 하락하면서 2,589.98로 일단 마감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차트로 전체적으로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좀 이렇게 한산한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오히려 연말로 좀 다가오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거래 부분이 좀 많이 불투명했는데요. 일단은 지수도 좀 이렇게 하락하는 양상을 좀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좀 많이 감소했던 게 시장의 가장 좀 특징이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주봉으로 좀 한번 나타내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감소했다는 걸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연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내년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단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관망세를 좀 많이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았다고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전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이 내년에 이제 어떠한 계획을 세울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나 있고 네. 전반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게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수가 좀 상승하는 보다는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땄던 게 일단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발목을 잡았던 이탈리아 국채 입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 국채 금리는 단기 국채는 입찰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국채 수익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중장기 국채 입찰입니다. 이 부분 오늘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이탈리아 쪽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죠. 예, 이탈리아가 지금 한밤에 한 90억 유로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6개월 단기 그 국채 입찰을 좀 발행했는데 네. 일단 국채 입찰은 금리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좀 나타내면서 좀 성공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가장 컸던 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최종 통과됐던 그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그 재정 긴축안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좀 많이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행했던 90억 유로 규모의 그 6개월 단기 국채 발행 자체가 일단 발행 수익률 자체가 25일 날 정도에 발행했을 때가 6.5%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 수준보다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발행 수익률이 3.251% 정도로 나타내면서 네. 일단 90억 유로에 대한 단기 국채 발행은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이탈리아에 대한 그런 재정 안전성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완화되는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뒤이어서 중장기물도 좀 같이 이제 그 발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중장기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약간 냉담한 반응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이탈리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려가 좀 많이 내포돼 있다고 좀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탈리아에 대한 그 국채를 일단 매입해가지고 가져가기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존에 대한 그런 재정 위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지금 이렇게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에 대한 그런 부담감 자체를 좀 가지고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22일 날 일단 이탈리아 그 마리오 몬티 총리 내각에서 발표했던 300억 유로 규모의 일단 재정 긴축안 자체가 이제 시장에 좀 통과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탈리아의 부분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만 많이 약발을 좀 받을 수 있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불안하지 않나라는 규모가 이제 시장에서 좀 여실히 좀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로화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로화는 낙폭을 더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엔화 대비로는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탈리아가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더 재차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일단 중장기물에 대한 그런 발행 부분 자체가 좀 다시 한번 더 언급되면서 그 이탈리아에 대한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더 상승했는데요. 일단 이탈리아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유로화도 좀 낙폭을 좀 많이 확대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일단 달러하고 그다음에 엔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전 자산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특히 화폐 부분에서는 최근 들어 달러보다는 엔화에 대한 부분 자체 좀 안전 자산으로 좀 많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화에 비해서도 일단 무려 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일 대회에서 한 0.8% 정도 하락하면서 유로당 한 100.99엔 정도로 좀 기록했습니다. 일단 2001년 이후에 그냥 가장 낮은 수준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 가장 컸던 게 일단 유로화 약세 자체가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재차 이게 상승하는 부분에 따른 것을 좀 많이 기인하고 있고요. 이날 6개월 만기 국채 입찰에도 호조를 좀 많이 보였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10년 만기짜리 이제 중장기물에 대한 국채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많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그 유로화 자체가 계속해서 약세를 좀 나타내지 않나 그렇게 진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이 유럽 중앙은행 ECB가 이 막대한 자금을 유럽 주요 은행들에게 좀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ECB 자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점도 좀 위기감을 키웠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유럽 중앙은행 자체가 최근 들어가지고 유럽에 대한 그 시중은행들 자체가 최근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그 유럽의 시중은행들이 대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은 그 예대 마진 폭을 좀 많이 늘려가는 게 이제 이익 쪽으로 많이 잡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도 굉장히 좀 이렇게 금융위기 이전에도 굉장히 그 유럽 시중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HSBC나 아니면 그 다른 대부분의 그 유럽계 네. 은행들이 그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대출 부분을 좀 많이 늘리고 투자은행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늘렸는데 일단 투자은행 부분 자체가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소폭 이렇게 많이 축소되는 그런 양상도 좀 많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모 자체도 지금 현재 시중에 특히 유로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그 기업들의 대출하는 그 규모 자체를 좀 많이 줄이고 나가는 양상인데요. 그 줄여 나가는 양상을 좀 나타내면서 오히려 유럽 중앙은행 쪽으로 좀 이렇게 예치를 하는 그 초단기 그 예치 규모가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초단기점으로 이제 자금을 예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럽계 그 시중은행에서는 실질적인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를 좀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득을 나타내기보다는 손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럽 중앙은행의 그 초단기적으로 예치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그 대차 대조표 자체도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시중에 좀 이렇게 그 밸런스를 좀 많이 잃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올해에 대한 그 재정 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좀 이제 그 구축되고 있는 상태가 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유럽에 대한 시중은행들도 자금이 좀 많이 늘어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인 대출보다는 아무래도 유럽 중앙은행으로 단기적으로 좀 예치를 통해 가지고 일단 시장을 좀 이렇게 감망하겠다는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그 유럽 중앙은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IMF 그다음에 그 유로존 전체가 일단은 유럽에 대한 그 시중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출 규모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유럽계 그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유럽 중앙은행 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예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적인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유럽 시중은행들도 일단은 살기 위해서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겠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유로존에 대한 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좀 확정적인 그런 양상을 보일 때 시중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자금을 좀 이렇게 수혈하면서 풀어나가겠다는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뭐 올 말까지 시작해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유로존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완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그 불투명성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없어질 때 일단 유럽 시중은행들도 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대출 규모도 늘어나면서 시중에 일단 자금 유동성을 좀 많이 이렇게 증가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탈리아 우려가 증시 발목을 잡았지만 또 호재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25일 다음 날 26일을 속칭 메가 먼데이라고 하는데 이날 매출이 또 사상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 회복에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일단 그 메가 먼데이라는 그런 양상은 그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이제 큰 폭으로 좀 많이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뭐 메가 먼데이라 하면 일단은 크리스마스 시즌 바로 뒷날 그 월요일 날 네. 실질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할인을 못 받았던 그런 상품들이 많이 할인 쪽으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일단 그 매수에 좀 많이 나서는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지난해 같은 날보다도 한 25.5% 정도 일단 메가 먼데이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급증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니 한 71억 달러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일단 쇼핑 지출액이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홀리데이 시즌 그 시즌 중에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4.8% 정도 좀 많이 증가했고요. 일단 전주 대비해서도 무려 한 37.8% 정도 급증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12월 들어가지고 이제 26일까지 크리스마스 뒷날까지 소매 판매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4.7% 정도 많이 증가하면서 실제적으로 소매 판매에 대한 증가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계 대출에 대한 그런 위험도 많았지만은 가계 소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는 올해도 좀 많이 급증을 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계 소득도 작년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소폭 완화되는 그런 양상도 좀 많이 나타냈었고 특히 고용 부분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소폭 안정을 좀 많이 찾았기 때문에 이런 매출 쪽으로 좀 많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소매업체 매출도 일단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4.5% 증가하면서 한 전주 대비해서 한 3.4% 정도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실적을 좀 많이 기록했는데요. 일단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특히 연말 시즌에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뭐 다른 경기 자체가 회복을 좀 많이 나타낼 것이라고 좀 판단하기는 좀 약간 아직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나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고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지금 플러스라든지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낼 때 이런 매출 부분 자체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시장 마감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단기 국채 입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우려감이 여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현재 프랑스와 독일도 모두 하락세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볼게요. 예, 일단 유로존 그 3대 그 국가들에 대한 그 지표도 이게 모두 다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ECB에 대한 그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그 단기 그 자금 매입에 대한 그 대출 도저표에 대한 그런 불안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좀 우려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대체적으로 1% 이상은 그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2.01% 하락하면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그 국채 입찰에 대한 그 장기물에 대한 그런 불안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컸던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탈리아에 대한 그 국채를 좀 많이 투자했던 특히 독일 국가가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이 이제 시장에 좀 우려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하면 이제 굉장히 좀 큰 그 제조업 중에서가 일단 광산이라든지 특히 그
강산이라든 그 에너지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주들인데요. 대체적으로 자동차 강산주들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약세를 좀 나타내면서 좀 이렇게 약세를 나타내면서 유로존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상장되어 있는 독일 부분도 그냥 그대로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하면서 2%대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뭐 유로존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는 유로존에 대한 그 재정 위기 자체가 불거질 때마다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좀 선방했다는 그런 양상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내년으로 이제 갈수록 이제 유로존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그 해결책 자체가 그 전 국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제 동조를 좀 많이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도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면서 유로존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변화 양상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100달러대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오늘은 종가가 99달러 36센트에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또 금값 역시도 5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볼게요. 예,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이제 100달러 선에서 많이 좀 트라이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에 대한 그런 불안정도 좀 많이 나타내면서 일단 조정 양세를 좀 많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주 WTI가 99.36달러로 좀 마감했는데요. 아직까지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5일째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1,564.1달러로 마감했는데 최근 들어 금값 같은 경우에도 200일선을 좀 하락하면서 오히려 그 투기 그 자본에 대한 그런 매도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금값도 좀 많이 이렇게 하향 안정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500달러 선에서 일단 온스당 1,500달러 선에서는 좀 이렇게 안정권으로 좀 많이 일단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재차 이게 유로존에 대한 그런 큰 위기가 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부각될 때 다시 또 금값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밤에는 실업수당 전국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 12월 시카고 구매 관리지수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 지표인 하나의 그 11월 미결 주택 판매가 지금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주택 경기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미결 주택 판매가 지난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은 이제 이번 달에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좀 줄어드는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낼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카고 그 PMI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비해서는 이렇게 비슷한 수준을 좀 많이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실업수당 전국 건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양상을 지금 띠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냥 특별한 모멘텀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을지는 좀 이렇게 의문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1년 올해 마지막 방송도 장영천 과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11년 오늘 한 해 글로벌 증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2012년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도 좀 짧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2011년 좀 이렇게 진짜 다사다난했던 네. 그런 그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뭐 가장 컸던 게 올 초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더 재차 부각되면서 그 미국 특히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연방준비은행의 입을 좀 많이 주목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그 3차 뭐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언급이 많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버냉키 의장은 아직까지 3차 카드는 쓰지 않았고 일단은 재정 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책을 좀 많이 풀어가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보이다 보니까 특히 유로존에 대한 그 또 재정 위기도 같이 한번 나타내면서 오히려 그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자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는데요. 특히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또 이렇게 불확실성도 많이 컸지만은 향후에 그 3대 유로존 그 재정 기구에 따라 가지고 유로존에 대한 재정 안정 기금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형성을 나타냈지만 실질적으로 올 한 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던 게 유로존에 대한 그 재정 위기 해법에 대한 좀 아쉬움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에 대한 그 재정 위기에 대한 그 해법 자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확실한 선이라든지 아니면 좀 불투명성을 좀 많이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양상으로 좀 많이 나타냈으면 좀 이렇게 뭐 내년에도 좀 이렇게 좋은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여름부터 좀 많이 나타났던 게 특히 중동 국가 쪽에 많이 불었던 그 자스민 혁명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다피 정부가 좀 많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제 시장에서 그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변화 양상도 좀 많이 컸는데요. 특히 국제 유가라든지 그 금값 같은 부분 자체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나타냈던 게 아무래도 그 중동에 대한 자스민 혁명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나타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 시장 자체도 좀 많이 큰 폭의 요동을 좀 많이 쳤습니다. 특히 금값 같은 게 굉장히 좀 이렇게 큰 폭의 요동을 좀 많이 쳤던 게 그 상품 시장이 좀 많이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에도
특히 뭐 그 미국에 대한 제조업 경기는 올 초부터 이제 고점 논란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좀 하락세로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특히 뭐 나타냈던 뭐 제조업 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제조업 경기 자체가 이렇게 달력성이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일단 하반기로 가면서 다시 제조업 경기가 좀 안정세를 찾아갔던 게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위안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많이 평가됐던 게 특히 올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중국에 대한 긴축 완화 정책이 이제 네. 시장에서 언급되면서 긴축 완화 정책과 함께 미국에 대한 그 3대 미국에 대한 그 세 번째 그 경기 부양안이 어느 정도 좀 언급되면서 시장에서 내년에 대한 그런 전망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에 대한 그 긴축 완화 정책 자체는 꾸준하게 어느 정도 완화를 좀 많이 펼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안정을 좀 이렇게 많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유로존에 대한 그 재정 위기 자체를 중국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지원은 좀 없었던 게 올해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내년으로 좀 많이 이렇게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 중국 정부에 대한 긴축 완화 정책 자체가 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 자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도 네. 나타나면서 특히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 자체에 대한 그런 해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그 국가들에 따라서 좀 동조가 좀 많이 나타날 때 시장 자체가 글로벌 정세에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 한 해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었던 단어가 유럽발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년 2012년에는 조금 이런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그에 따른 오늘 국내 시장 전망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우려 또다시 좀 발목을 잡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단기물은 성공을 했죠. 단기물 입찰은 성공했는데 다음 날 이제 오늘인데 이 장기물 입찰에 대한 우려 이게 좀 어찌 보면 악재론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지금 한 7%를 넘나들고 있는 것들이 좀 악재론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뭐 단기 국채 한 90억 유로는 성공해서 전반적으로 유럽이 상승하는 분위기 있었으나 결국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장기물에 대한 해석이 더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수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도 있고 22 자산을 보니까 대차대조표 규모가 또 역대 최대 규모 기록했다는 소식, 이건 상당히 안 좋은 뉴스로죠. 그래서 이건 결국 유로존 부채 문제를 또 대변하고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쪽에서 워낙에 좀 지표 발표도 없었고 거래도 한산하고 상당히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와중에는 결국에는 쳐다볼 것이 유럽발 리스크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은 다소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그나마 이제 이탈리아 입찰 금리가 전월 대비해서는 좀 크게 좀 하락한 건 다행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밤 장기물 입찰 결과를 뭐 전망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뭐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다음 뭐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종목을 보면 다우지수 구성하는 30개 블루칩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락폭이 컸던 거는 이제 BOA가 3%대 하락을 했고요. 인텔도 한 1.3% 정도 밀렸고. 또 모건스탠리도 본부 직원 또 해고한다는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또 2% 또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하락이 제일 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건설 주택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건설주 종목들이 한 차례 좀 쉬었다. 그래서 건설 종목들도 한 2%대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비철금속, 석유화학주,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에 대한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증시, 물론 어제 배당락 때문에 시장이 다소 좀 멈칫한 부분이 있지만 또 금일 또 윈도우 드레싱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뭐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는 다소 좀 하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또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탈리아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전략 후강의 장세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어제 보면은 역시 고배당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셌죠. 그래서 배당락 그 관련해서 지수는 거의 뭐 보합권, 강보합권이라고 마감을 했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 어떤 하락은 뭐 크게 급락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미국 그 차트를 보시면 거의 뭐 전고점을 뭐 뚫고 있는 그런 아주 상당히 기술적 흐름이 양호한 흐름이고 미국만 보더라도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관점에서 전혀 그 건조한 시장에서 그 유럽발 그런 유로존 뉴스들에 어떤 적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자연스러운 조정 시기가 아니었나라 생각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아침에 어떤 그 수급이 크게 뭐 훼손되는 부분이 없다라면 뭐 크게 뭐 어떤 시그널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가 작은 양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관점에서 이탈한 이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전에 많은 상대적으로 피부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생각했을 때는 좀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접근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4쿼터에 대한 프리 어닝 시즌이 주목할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업종 판단, 종목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윈도우 드레싱이 일단 뭐 대형주 쪽에서는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대형주 종목들에서 참 그 소위 말해서 수익 내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오늘 뭐 긍정적으로 먹었다 하더라도 다음 날 또 하락하게 되면 결국엔 마이너스권에 계속해서 손절할 시기를 놓치면서 상당히 좀 악순환이 돌고 있는데 자 일단은 4분기 실적은 뭐 크게 기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 각 증권사의 리서치에서도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 이번에 어닝 시즌에 대한 그 대비는 크게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관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내년도 연간 수익률로 전망치가 좀 증가하고 있는 업종은 뭐냐? 자 이거를 어떤 큰 줄기를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항공, 전자부품, 상사, 디스플레이 요쪽에 어떤 실적들은 좀 더 작년보다는 좀 EPS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떤 걸 사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먼저 그런 섹터는 좀 이해를 하시되 기억을 하시고 있다가 대형주 진입을 지금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좀 리스크하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주 패턴을 치중하면서 머니플로 캐치에 신경 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직 대형주를 쳐다보지 말자는 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머니플로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뭐 외국이든 국내든 이제 매니저들이 하나씩 복귀합니다. 휴가 상당히 이거 한 일주일간 휴가를 썼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수익률 게임이 다시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 대형주에서 머니플로들이 상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시장 어쩌면 단순한 패턴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생긴다라면 중소형주 수익률은 단지 이제 어느 정도 내년 그러니까 1월 한 중반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대형주 진입을 좀 노려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머니플로 캐치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아몰레드 장비주지 않습니까? 뭐 테라세미콘, ICD, AP 시스템, 그러니까 SMD가 적극적인 행보가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작은 어떤 공시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수주 발주 공시들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요 SMD 관련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1월장 중소형주에 대한 반란에 낄 수 있는 종목들이라 볼 수 있고.
어제 그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를 즐기라. 그래서 예림당, 게임빌, 뭐 대원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계속 바스켓에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고요. 1월까지는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쪽에서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수익률 전쟁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관련 그런 테마는 당분간 잊어버리시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 다시 한번 예전 구 테마들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고, 굳이 IT 쪽에서 좋다 하니까 대형주 뭘 선택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신다라면 굳이 저는 판단하면 LG와 LG 디스플레이 쪽이 제일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소니랑 삼성이 LCD 쪽에서 결국 결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소니는 독자 행보를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손을 잡을 것인데 네. 그쪽에 저는 LG 디스플레이 쪽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그나마 수급과 기술적 흐름 양호한, 그 다음에 긍정적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 종목은 LG와 LG 디스플레이 관련 쪽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2년 새해 아침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 인천 김포 구간이 오는 2017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3월 착공됩니다.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7.6km 단축되고 시간은 40여 분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인과 기업, 정보 등을 망라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7,8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010년 말 기준 국가 자산이 7,779조 원으로 전년 말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유연 근로 문제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적용됐지만 이제는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됩니다. 넥센타이어가 유럽 재정 위기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120%나 오르면서 올해 스타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8,4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인 인천 김포 구간이 2017년 개통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인천 김포 민자도로 28.5km가 오늘 2017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3월 착공이 됩니다. 인천 김포 구간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없는 민자 고속도로 사업으로 포스코 건설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인천 김포 고속도로가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국고 보조금과 보상비 4,30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1조 5,13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구간의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소형차 기준으로 인천 김포 구간 통행료는 1,900원인데요. 특히 이 구간이 개통되면 시가지 통과가 불가피한 현행 도로망보다는 거리가 7.6km 단축되고 통행 시간은 40여 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천 시내를 통과하는 현재 구간은 인천 중구 서해로에서 경인 고속도로를 거쳐 지방도 355호선과 국도 48호선을 거치면 36.1km의 거리인데요. 인천 중구 서해로에서 민자도로를 이용해 국도 48호선을 통과하게 되면 28.5km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중 포천 화도 구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경남 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를 선정했다고 이날 함께 밝혔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남양주시 화도까지 28.97km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실시 협약 체결과 실시 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4년 착공됩니다. 남양주와 포천에 있는 이 도로도 역시 MRG 없이 진행되며 사업비 7천억 원이 투입돼 201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실물 자산이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0년간 민간과 네. 정부를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총 실물 자산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0년 국가자산 자료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의 자산은 지난 2000말 명목 가격으로 기준 3,400조 원이던 것이
지난해 말 7,779조 원으로 2.3배 늘었습니다. 이는 2009년 말과 비교하면 4.6% 증가한 건데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자산 유형별 비중을 보면 토지와 유형 고정 자산이 89.4%에 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는 재고 자산이 6.3%, 내구 소비재가 2.6%, 무형 고정 자산이 0.6%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토지 자산의 65.7%가 수도권에 쏠려 10년 전의 비중보다 편중이 한층 심화됐습니다. 재고 자산은 490조 원으로 세 번째로 컸지만 토지나 유형 고정 자산에 비해 규모가 작았습니다.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는 205조 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무형 고정 자산은 43조 원에 그쳤습니다. 국가 자산의 보유 주체별 규모는 개인 3,226조 원, 비금융법인 2,967조 원, 일반 정부 1,472조 원, 금융법인 114조 원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0년간 과열로 땅값 등이 오른 것이 국가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주택 개발을 위해 기존의 임야나 대지, 논밭 등이 대지로 전환돼 가격이 오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내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더 확대된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적용되는 유연근무제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가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내년에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유연근무제는 현재 109개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 10월 말 기준 96개 기관이 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부는 내년에는 유연근무제를 기타 공공기관 176개까지 확대해 총 285개 공공기관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공기업과 중정부기관 전체 종사자의 8.3%인 15,217명이 시간제 근무, 탄력 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 근무제를 활용했습니다. 이용 현황을 보면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율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를 활용한 직원이 8,9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연 근무 현황을 공공기관이 분기별로 정기 공시하도록 하고 경영평가 등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넥센타이어가 올해 증권 시장에서 이 스타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수익률이 무려 120%나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넥센타이어가 유럽 재정 위기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무려 120%나 오르면서 올해 스타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의 연초 이후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 넥센타이어의 주가가 지난해 말 8,400원에서 18,300원으로 뛰어 120%가량이나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수익성 향상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 수혜 기대감 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주가 상승률 톱10 종목 가운데선 약세장에서 방어수로 떠올랐던 내수주와 게임주의 약진이 두드려졌습니다. 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던 화학수에서는 금호석유, 호남석유, S-오일 등이 플러스를 기록하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약진도 돋보입니다. 1년 만에 삼성전자는 11.8% 오르면서 시가총액 규모도 156조 원으로 늘었고 시총 비중도 15.01%로 3%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포스코, 신한지주, 삼성생명이 한 계단씩 밀려나 각각 3위, 8위, 10위를 차지했고 현대중공업은 4위에서 7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과 이슈 체크해보고 오늘장 진단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이슈앤 진단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이탈리아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층 컸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체크해봐야 할 글로벌 체크 포인트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연말에 특별한 이슈가 없이 어제는 뭐 이탈리아 그 국채 발행에 일단은 시선이 다 주목이 됐습니다. 집중이 돼서 일단은 뭐 6개월짜리 그 이탈리아 국채 발행은 단기 발행은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경쟁률도
높은 상황에서 잘 처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호재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문제는 또 이제 오늘 국채 입찰이 있을 85억 유로 규모의 3년물 및 10년물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진짜 테스트다. 이게 정말로 잘 해결되는지 또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불안감을 계속해서 감추지 못하는 거죠. 호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있을 악재까지 미리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로 일단은 유럽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독일 증시가 2%대의 하락을 보였고요. 미국의 이제 S&P를 기준으로 해서 한 1.3% 정도 일단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을 맞이해서 뭐 일단은 그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호황제도 일단은 크게 변동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공포지수 역시 일단은 좀 한 7%대 상승을 보이면서 내년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좀 비춰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탈리아가 이제 오늘 이제 그 국채 입찰에 어떻게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ECB가 진행 중인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잘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에 따라서 향후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또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해외 주요 이벤트가 일단 소강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간밤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 일찍 끝나는 그러한 그 마감 때문에 네. 불안감을 좀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상당히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일단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주식을 될 수 있으면 보유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과 내년도 증시를 기대하면서 1월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자는 그런 흐름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국내 수급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좀 예상되는 그런 하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어제 시장 정리부터 해볼 텐데요. 어제 국내 시장은 배당락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사실상 오른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어제 그 제가 이제 장중에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서 1817포인트 정도가 돼야지 배당락으로 이제 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보다는 좀 약간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면서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1825포인트로 끝났으니까 배당락 지수 선출한 거에 비하면 한 7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마감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전기 가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이제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는 통신주들의 낙폭이 좀 컸었고요. 네. 일단 이러한 흐름들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1800선 초반대에서 일단 물량들의 지지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하락한 1156원으로 좀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어제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고배당 관련주 어제 급락이 심했는데 이들 업종들이 좀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염려스럽고 잘 체크해 볼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오늘장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월말을 맞아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일단은 뭐 지금 기관들 특히 네. 이제 연기금에서 올해 들어서 한 12조 원 정도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기금 관련된 그 주가 관리를 위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 그리고 이제 배당락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최근 뭐 4일에서 한 5일 사이에 배당락과 관련된 지수 하락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락 관련해서 지수는 회복될 것으로 단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들 본다 그러면 오늘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고요. 2012년을 앞둔 관망 흐름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 달 역시 변동성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중국에서 이제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경기 완화
경기 부양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관망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별로 없을 것이고 여기에 어떤 재료가 첨부가 된다 그러면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그런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주의하셔서 그래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이 양호한 IT주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지주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다른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전약 후 강의 좀 우세하겠다 이러한 전망도 내주셨는데 일단 좀 관망세가 지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네. 시장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 뭐 기대감보다도 우려감도 일단은 좀 병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매매는 좀 약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있었는데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 역시 좀 쉬어갔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난 한 주간 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일단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 또 배당나기를 맞이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정도 가격대면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뭐 SK입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지주 회사인데요. 뭐 SK텔레콤, SKENS, SK건설, SKCNC 이노베이션 이런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지주 회사입니다. 어제 그 SK의 이제 부회장이 어제 네. 구속됐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러한 상황은 뭐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일단은 그동안 이루어졌던 1년 동안의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불확실성이 일단 일정 부분 거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까지 이렇게 뭐 확대될 가능성은 좀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 일정 부분들까지 본다고 하면 이제는 거의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무엇보다도 회사의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회사의 이제 주력 자회사죠. SK이노베이션이 현재 PBR 1배 수준까지 지금 다다랐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0.8배 수준이었었는데요. 오히려 거의 그런 수준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SK는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하락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상장 자회사인 SK건설이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그런 놀라운 실적을 거뒀고요. SKENS의 실적 역시도 내년부터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는 그룹 내 균형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들을 본다고 하면 최근에 호황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SK 그동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4월 달에 23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최근에 12만 원대까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죠. 주가가 5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무리 없는 구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도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12만 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좀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 2009년도에 고점이 12만 원 부근이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지지해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가 11만 8천 원 이하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면 시초가에 매수를 해드리고 하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엔 진단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